할아버지, 그 누나 목소리 엄마랑 똑같아요. 세준의 말에 도연의 걸음이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뭐가? 진짜예요. 전화에 남아있는 엄마 녹음 그거랑 똑같아요. 겨울 공기에서 아이의 입김이 길게 흩어졌습니다. 그 입김이 스르륵 사라지는 순간 도연의 가슴 안쪽에서 수술 자국이 조용히 당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겨울 공기가 아파트 복도 끝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계단 손잡이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손가락 끝이 금속에 닿는 순간 피부 위로 얼음 같은 냉기가 번져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구멍 안쪽이 시큰하게 조여드는 느낌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파란 패딩을 입은 아이가 먼저 뛰어나옵니다. 할아버지, 숨 나오는 거 보여요? 세주는 입김을 일부러 길게 내뿜으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두꺼운 장갑 때문에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해 작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합니다. 손가락이 공중에서 펼쳐질 때마다 장갑 솔기가 뻣뻣하게 소리를 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뒤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발을 내딛습니다. 이도현, 70. 도시의 여러 구역을 갈아엎었던 재개발 회사의 이름난 회장. 코트깃을 세웠지만 목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난 수술 자국이 겨울 공기와 닿아 더욱 서늘해 보입니다. 올해 봄 가슴을 열고 난 뒤로는 회장실보다 병원 대기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자. 도연은 손잡이를 꼭 잡고 한 칸씩 계단을 내려갑니다. 세준이 먼저 뛰어 내려갔다가 다시 계단 중간에서 기다립니다. 어린 손이 할아버지 손을 잡으려고 깡충깡충 뻗어 올라올 때 도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지고 숨을 고르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아파트 문을 나서자 여기 바로 보입니다. 철로 너머로 전철이 지나가며 굵은 쇳소리를 남길 때마다 도연의 가슴 안쪽에서 작은 떨림이 따라옵니다. 수술 후 늘 느끼는 감각입니다. 심장 박동이 귀까지 울려 퍼지는 듯한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둔탁한 진동. 역 앞 광장은 절반이 공사 펜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역 주변 재개발 구역이라는 안내판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시공사 이름 한도시 개발이 겨울 햇빛에 반사됩니다. 도연의 오래된 회사 로고가 눈빛 한 번 주지 못한 옛 부하 직원처럼 조용히 서 있습니다. 펜스 옆 5평 남짓의 네모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낡은 파란색 차양막 아래 오래된 간판 하나. 역전 우동집. 유리창 안쪽은 김으로 뿌였습니다. 창틀 가운데로 물방울이 한 줄씩 흘러내리고 유리 표면에는 손가락으로 그린 듯한 낙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국물 냄새와 고명파를 썰어 넣는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어서 와요. 두 분 추우시죠? 가게 안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고생이 허리를 굽힙니다.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었는데 묶은 머리끝이 겨울 공기에 눌려 가볍게 떨립니다. 얼굴에는 김에 젖은 땀방울이 맺혀 있고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어려 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합니다. 세준이 코끝을 들이켜다가 갑자기 딱 멈춥니다. 한동안 가만히 있던 아이가 숟가락통에 손을 넣다 말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 엄마 목소리예요. 쇠숟가락이 통 안에서 딸깍 소리를 냅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그 소리에 맞춰 잠깐 굳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는 게 느껴집니다. 뭐가? 아까 그 누나요. 우리 엄마 전화 녹음이랑 똑같아. 여고생은 이미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려 국수를 풀고 있습니다. 얇은 면발이 끓는 물 위에서 하얗게 휘날리고
김이 얼굴을 가려 표정을 읽기 어렵습니다. 국자를 잡은 손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도연은 가게 한가운데 탁자에 앉아 흔들리는 천장을 한번 올려다봅니다. 앉는 동안 숨을 한 번 더 가다듬습니다. 가슴 안쪽 금속으로 된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듯한 묵직함이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수술 후 의사가 말했던 것처럼 몸이 아직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동 2그릇이면 될까요? 여고생이 카운터에서 묻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장부와 볼펜이 함께 쥐어져 있습니다. 장부 표지는 색이 바래 있고 모서리는 손때로 검게 변해 있습니다. 응, 2그릇. 도연의 대답은 짧지만 시선은 장부에 머뭅니다. 줄줄이 적힌 외상 기록과 옆에 조용히 적힌 동그라미 표시들. 김씨 할머니 3,000원, 박씨 아저씨 5,000원이라는 글씨들이 빼곡합니다. 한쪽 구석에는 우동집 주인 할머니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무릎 담요를 문지르며 여고생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갑니다. 입술을 작게 움직이며 무언가 중얼거리는데 국물 끓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습니다. 춥지? 가습을 좀 줄이고 숨 좀 돌려. 할머니의 말에 여고생이 웃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면 다 삶아야 돼요. 숟가락보다 젓가락을 쥐는 손이 더 익숙한 듯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부드럽습니다.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올 때 팔뚝의 힘줄이 살짝 도드라지고 손등에는 작은 화상 자국이 몇 개 보입니다. 아마도 뜨거운 냄비에 여러 번 닿았을 흔적입니다. 세주는 그릇이 내려오자마자 기미로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다시 물러섭니다. 뜨거워. 입 위로 올라온 김이 아이의 속눈썹에 닿아 작은 물방울을 맺습니다. 도연은 젓가락을 잡은 채 알 수 없는 긴장으로 손목이 굳는 것을 느낍니다. 젓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그 떨림이 손가락을 타고 팔목까지 전해집니다. 여고생이 세준 앞에서 살짝 허리를 숙입니다. 조금씩 후후 불어서 드세요. 국물 먼저 마시면 덜 추워요.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가게 안을 채웁니다. 또렷하면서도 끝에 살짝 올라가는 말투.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혼자 오래 버텨온 사람의 목소리. 도연의 귀에 오래전에 들었던 카세트 속 목소리가 겹칩니다. 아빠, 녹음하는 거야? 내 목소리 들려? 수십 년 전 전화기 옆에 두던 테이프 녹음기의 빨간 버튼. 초등학교 운동회 날 녹음해온 둘째 딸 유나의 목소리가 국물 김 사이로 스며들어옵니다. 그때도 이렇게 밝고 또렷했던가요? 그때도 이렇게 끝이 살짝 올라가던가요? 젓가락 끝이 그릇 가장자리를 두드리며 작은 소리를 냅니다. 세준이 눈치를 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할아버지, 안 드세요? 도연은 뒤늦게 젓가락을 듭니다. 면발 하나를 집어 올리는 손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국물이 젓가락 끝에서 떨어져 그릇 안으로 다시 스며듭니다. 입에 넣으려다 멈추고 다시 국물 속에 담그고 또다시 들어 올립니다. 가게 안에는 국물 끓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세준이 후후 부는 소리만 작게 퍼집니다. 창밖으로는 전철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얼어붙은 땅을 두드립니다. 도연은 그 모든 소리 사이에서 여고생의 목소리만 자꾸 붙잡게 됩니다. 천천히 드세요. 면이 불기 전에요. 여고생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말투가, 그 억양이, 그 목소리의 높이가 모두 유나와 닮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간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어둔 옛 상자를 꺼냅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자 테이프 몇 개가 엉켜 있습니다. 포장을 뜯을 때 손가락에 묻어나던 먼지 냄새와
겨울 우동집의 국물 냄새가 뒤섞입니다. 검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 옆면에는 흐릿한 펜글씨, 유나 중학교 2학년. 도연은 플레이어 뚜껑을 열어 테이프를 넣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가느다란 떨림이 내려앉습니다. 한참 동안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다가 천천히 힘을 줍니다. 찰칵. 아빠, 나 시험 잘 봤어. 근데 미술학원은 언제 보내줄 거야? 녹음기 너머의 목소리가 방 안에 퍼집니다. 역전 우동집에서 들었던 여고생의 말투가 오래된 카세트 속 음성과 묘하게 겹칩니다. 높낮이가 같고 호흡이 같고 웃을 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까지 같습니다. 도연은 플레이어를 멈추지 않습니다. 테이프는 앞으로, 기억은 뒤로, 시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몸을 맡깁니다. 아빠, 오늘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집 가게 곧 없어진대. 정말이야? 아빠, 대답 좀 해줘. 엄마가 자꾸 우는데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해?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웁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립니다. 도연은 테이프를 끝까지 듣고 다시 처음으로 되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날 아침 창가에 얇은 성에가 낍니다. 거실 난방은 올라가 있지만 유리창 가까이로 다가가면 발끝부터 차가워집니다. 손가락으로 성에를 긁어내면 투명한 선이 생기다가 금방 다시 하얗게 얼어붙습니다. 식탁 위에는 심장약과 혈압약 그리고 세준이 어제 우동집에서 받아온 종이 영수증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영수증 한 귀퉁이에는 삐뚤한 글씨로 지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볼펜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고 종이가 약간 구겨져 있습니다. 도연은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따라 그어봅니다. 지에서 후로 넘어갈 때 펜 끝이 잠시 멈춘 듯 미세하게 꺾여 있습니다. 낯익은 습관입니다. 유나도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자음을 쓰고 잠깐 멈춘 뒤 모음을 이어 붙이던 버릇. 할아버지, 오늘도 우동 먹으러 가요? 세준이 식탁 반대편에서 입을 붉게 물들이며 묻습니다. 김이 나는 죽을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눈만 치켜뜹니다. 죽 한 방울이 입가에 묻어 있고 아이는 그것도 모른 채 기대에 찬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학교부터. 우동은 천천히.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습니다. 작은 머리칼 사이로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에 묻어납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도연은 그 감촉을 오래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손을 움직입니다. 세준을 학교에 보내고 돌아온 집은 조용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또렷하다가 어느 순간 어제의 테이프 소리가 다시 귓가를 두드립니다. 귀를 막아도 들리는 목소리,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카세트 플레이어를 다시 켜자 조그만 잡음 뒤로 소녀의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아빠, 나 오늘 진짜 안 가면 안 돼? 학원 말고 가게만 도와주면 안 돼? 그때의 도연 목소리가 희미하게 따라붙습니다. 손님 많아지면 학원 못 다닌다. 공부해라. 그림은 취미로도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취미로 하기 싫은데. 유나야, 아빠 말 들어. 그림으로는 돈 못 벌어. 테이프 속에서 유나의 한숨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그리고 방문 닫히는 소리. 그날 밤 유나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약간 무거워지던 그 시절 부엌의 냄새가 엊그제 저녁처럼 선명해집니다. 튀김 기름과 쌀 씻는 물, 젖은 앞치마에서 올라오던 습한 냄새.
그리고 그 사이로 풍기던 말없는 긴장감. 그때 도연의 손은 칼 대신 부동산 도면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 몇 채를 한꺼번에 사들이며 여기 다 빼면 길이 뚫린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시절. 밤마다 전화가 울렸고 누군가는 울며 사정했고 누군가는 화를 내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기억은 과거로 넘어갑니다. 시장 입구, 낡은 천막들이 줄지어 있고 비닐 지붕 위로 빗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여름날. 도연은 양복 바지 자락을 걷어 올리고 장화 위에 흙물을 튕기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장화 바닥에서 찰박찰박 소리가 나고 양복 자락에는 진흙이 튀어 얼룩이 생깁니다. 사장님들, 이번 주 안에 계약서 다 쓰셔야 합니다. 젊은 도연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굵은 사인펜과 계약서가 번갈아 들려 있습니다. 계약서 모서리는 빗물에 젖어 축축하고 사인펜 뚜껑에는 이빨로 깨문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바뀌어야 버스도 들어오고 가게도 더 잘 되는 겁니다. 그 뒤로는 항상 같은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바뀌어야죠. 옛날 것만 붙들고 있으면 다 같이 망해요. 골목 안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앞치마로 눈물을 닦습니다. 사장님, 우리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데로 가셔야죠. 보상금 나오잖아요. 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다음 가게로 향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윗도리를 벗기도 전에 서류 가방부터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나는 그 옆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연필을 굴리곤 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사각사각 긁는 소리만 방안을 채웁니다. 이건 뭐냐? 도연이 고개를 돌려 스케치북을 내려다봅니다. 역 앞이요. 나중에 여기에 우동집 있으면 좋겠어요. 스케치북에는 작은 가게 그림이 거칠게 그려져 있습니다. 문 위에는 유나 우동이라는 글자. 김이 무지개처럼 번져나와 사람들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창문 안에는 웃는 얼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연은 한 번 웃고 다시 도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우동집은 너무 작다. 넓혀야지. 큰 빌딩이 들어와야 해. 그래야 돈이 돌아. 유나의 손에 쥐어진 연필이 그 말과 함께 힘을 잃습니다. 종이 위에 남은 회색 선들이 멈춰버립니다. 연필 끝이 종이에서 떨어지고 유나는 스케치북을 천천히 덮습니다. 아빠는 작은 게 좋은 줄은 모르나 봐. 유나의 목소리가 작게 떨어집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나는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도연은 다시 도면에 눈을 박습니다. 빨간 펜으로 구역을 표시하고 숫자를 적어 넣고 예상 수익을 계산합니다. 머릿속에는 숫자만 가득하고 유나의 그림은 금방 잊혀집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유나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가게 일을 돕던 둘째 딸은 어느 날 학교 가방 대신 스케치북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새벽 5시,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스케치북 여러 권, 그리고 작은 돼지 저금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계속 이러고 살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현관 앞에서 양말만 신은 채 서 있던 유나의 발목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새벽 찬 공기에 얼어서 빨갛게 변한 발목.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서 있는 딸을 보면서도 도연은 품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가도 좋다. 대신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거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문이 닫힐 때 찬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날 밤 도연은 자기 손이 언제 그렇게 험해졌는지 처음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톱 밑에는 서류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이 손으로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게 언제였던가요? 테이프는 그 이후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 어떻게 살았는지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은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편지가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전 우동집에서 들은 여고생의 목소리가 그 빈 공백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그날 나간 유나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착각. 이튿날 오후 도연은 일부러 다른 길을 돌아 역으로 향합니다. 공사 펜스를 따라 걷다 보니 우동집 차양막이 보입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 끝이 날카롭습니다. 코트깃을 올려도 목덜미로 찬바람이 파고듭니다. 문을 여는 순간 종이 다급하게 울리고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안경을 쓴 사람이라면 김이 서렸을 정도로 온도 차이가 큽니다. 또 오셨네요. 지우가 먼지 묻은 앞치마 끝을 한번 털고 웃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2번 말아 올려서인지 귀가 더 또렷이 보입니다. 귀 뒤로 땀이 맺혀 있고 이마에도 가는 땀방울이 흐릅니다. 국물 냄비 옆에서 오래 서 있었던 흔적입니다. 혼자냐? 도연의 질문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머니는 병원 가셨어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 물이 찼대요. 주전자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올라와 있습니다. 끓는 물에서 올라오는 김 때문에 눈가가 약간 촉촉해 보입니다. 지우는 한 손으로는 주전자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국자를 잡고 있습니다. 두 손 모두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어? 도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네. 원래 대부분 제가 해요. 할머니는 계산대만 봐주시거든요. 지우는 대답 대신 국수 삶는 소리를 더 키웁니다. 냄비에 물이 끓어오르고 면이 흩어지는 소리가 작게 튑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도연은 탁자 모서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두드립니다. 나무결이 닳아 매끄럽게 변한 구석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탁자 위에는 누군가 칼로 긁은 자국, 뜨거운 그릇을 놓아 생긴 얼룩, 시간이 만든 주름들이 있습니다.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그는 묻습니다. 학생, 이름이 지우라고 했지? 네. 학교 끝나고 여기서 일하는 거냐? 예. 저녁 타임만요. 토요일, 일요일은 종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요. 짧은 대답이지만 말 끝마다 작은 숨이 섞여 있습니다. 알바를 구하기 힘들어 혼자 맡고 있다는 말보다 손등에 난 작은 칼 자국들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새로 생긴 자국도 있고 오래되어 희미해진 자국도 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카운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벽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 다음 달부터 임대료 인상, 재개발 일정 협의 중이라는 문장. 빨간 도장이 찍혀 있고 날짜는 이번 달 말입니다. 저거 언제 붙었어? 도연이 턱으로 종이를 가리킵니다. 일주일 전이요. 건물주 쪽에서 보냈대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임대료가 많이 오르나? 2배요.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지우는 국자를 내려놓고 행주로 손을 닦습니다. 행주가 이미 젖어서 물기가 제대로 닦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우는 계속 손을 문지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래전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들을 떠올립니다. 회장님, 역 주변은 꼭 우리 쪽에서 잡으셔야 합니다.
임대료 올려서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게 제일 깨끗합니다. 예전 골목은 다 밀어야죠. 기억은 사진으로 남기면 되지 않습니까? 추억 팔아서 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고개를 끄덕이던 자신의 손이 지금보다 훨씬 가벼웠다는 사실이 지금에서야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추억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진 뒤에 삶이 있다는 것을.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회의록을 꺼냅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종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 안에서 역 주변 재개발 1차 승인 문서를 찾습니다. 맨 아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서명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 15개 철거 예정, 보상금 최소화 방향. 도연의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서 멈춥니다. 소규모 점포라는 단어, 최소화라는 단어. 그때는 그저 업무용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지우의 얼굴로 읽힙니다. 며칠 뒤 한도시개발 이사회실. 긴 유리 탁자 위로 도면이 펼쳐져 있고 형광펜으로 칠해진 구역들이 눈에 띕니다. 노란색은 완료, 초록색은 진행 중, 빨간색은 미정. 역 주변 구역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연은 회장직을 내놨지만 여전히 창립자라는 이름으로 회의에 참석합니다. 좌석 맨 끝 옆에는 그의 이름이 적힌 명패 대신 고문이라는 작은 글씨가 달려 있습니다. 명패는 새 것인데 자리만 구석입니다. 역 주변은 다음 달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현 대표가 레이저 포인터로 도면을 가리킵니다. 빨간 점이 역전 우동집이 있는 구역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포인터 불빛이 종이 위를 천천히 돌며 범위를 표시합니다. 여긴 아직 임대 계약이 남아있는 걸로 압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와 어울려 낮게 깔립니다. 다른 임원들이 고개를 돌려 그를 봅니다. 예, 작은 우동집 하나 남아있는데 어차피 단층이라 보상금 조금 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임대료 올려놨더니 벌써 포기 분위기던데요. 젊은 임원이 웃으며 말합니다. 웃음 뒤에는 아무 고민도 없어 보입니다. 주인 할머니가.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회의실 안쪽 건조한 난방 공기와 커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건물은 회사 소유죠, 회장님. 아니, 고문님. 사람 사정은 구청에서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쪽은 일정만 맞추면 됩니다. 또 다른 임원이 태블릿을 돌려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예상 수익률 그래프가 떠 있습니다. 숫자들이 빨갛게 강조되어 있고 상승 곡선이 가파릅니다. 여기 밀면 상가 20개는 들어갑니다. 수익률 최소 30% 이상. 이미 입점 문의도 여러 건 들어왔고요. 도연의 손이 도면 모서리를 잡았다 놓습니다. 검은 잉크로 인쇄된 직사각형 하나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그 안에 김서린 창문과 국물 냄비 그리고 지우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국물 먼저 마시면 덜 추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현 대표가 묻습니다. 고문님, 이번 프로젝트는 아버님이 시작하신 거니까 마지막 사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거지만 그래도 창립자 서명이 있어야 의미가 있죠. 도연의 앞에 두툼한 서류철이 놓입니다. 맨 끝 장에는 철거 승인이라는 글씨와 사일란이 있습니다. 파란색 펜이 서류 위에 함께 놓입니다. 볼펜 뚜껑을 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딸깍. 손가락에 잡힌 펜이 종이 위에서 맴돌다가 멈춥니다. 펜촉에서 잉크가 번질 듯 말 듯 떨립니다. 오늘은 집에서 다시 읽어보고 사인하지. 도연이 펜을 내려놓습니다. 젊은 임원들의 얼굴에 짧은 당혹이 스쳐 지나가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니까요. 결정권도 거부권도 없는 자리. 아, 네, 그럼 내일까지만 부탁드립니다. 대표가 어색하게 웃으며 서류를 거둡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갑니다. 도연은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날 저녁 우동집 앞, 눈 대신 마른 바람이 불어 차양막이 살짝살짝 들립니다. 펄럭이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들립니다. 문 앞에는 커다란 봉투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철거 사전 안내라고 적힌 공문과 함께 실측을 위한 흰 줄이 바닥에 그어져 있습니다. 분필로 그은 선이 눈에 띄게 하얗습니다. 지우는 가게 안에서 창문 너머 그 줄을 내려다봅니다. 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고 손목에는 물기가 맺혀 있습니다. 닦고 짜고 다시 닦는 동작이 몇 번이고 반복됩니다. 탁자 하나를 닦는데 평소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지후야, 글씨 좀 읽어보자. 우동집 할머니가 회색 돋보기를 눈에 올립니다. 손이 떨려 돋보기가 코 위에서 자꾸 미끄러집니다. 지우가 봉투를 열고 인쇄된 문장을 한 줄 한 줄 읽습니다. 내달 15일부터 건물 철거 재개발 구역 포함 보상금 및 이주 대책은 관할 구청에서 개별 통보 예정. 단어들은 길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 자리는 곧 사라질 예정이라는 것. 오래 버텨온 시간이 끝난다는 것. 할머니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두툼한 장갑 위로 혈관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래, 올 줄 알았다. 임대료 2배로 올린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할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에 찾아보고요. 다른 데 도움 받을 데 없나 찾아볼게요. 지우는 행주 대신 봉투를 꼭 쥡니다. 얇은 종이가 손바닥에서 구겨지며 작은 소리를 냅니다. 바스락.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습니다. 지우야, 너 때문에 미안하다. 할머니가 좀 더 버틸 수 있었으면.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가가 붉어지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더 세게 봉투를 줍니다. 그날 밤 세주는 숙제를 하다가 연필을 내려놓습니다. 할아버지, 우동집 없어지면 우리 어디 가요? 지후 누나는요? 도연은 아이의 물음에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만 TV 화면에 비친 재개발 홍보 영상을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유리와 철근, 반짝이는 조명 아래 새로 지을 건물들이 번쩍입니다. 미래형 복합상가, 최첨단 시설, 편리한 생활이라는 문구들이 화려하게 지나갑니다. 할아버지 회사 이름이다. 세준이 화면 구석의 로고를 가리킵니다. 한도시개발이라는 글자가 반짝이며 돌아갑니다. 도연은 리모컨을 눌러 TV를 끕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창밖에서 지나가는 전철 소리가 더 뚜렷해집니다. 덜컹, 덜컹, 규칙적인 소리. 그 소리 사이로 지우의 목소리가 자꾸 끼어듭니다.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요. 저녁 타임만요. 며칠 후 새벽. 우동집 안은 아직 손님이 없습니다. 지우는 국물 냄비를 올려놓고 파를 썰고 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립니다. 톡, 톡, 톡. 파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웁니다. 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어옵니다.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와 부딪혀 소용돌이칩니다. 도연입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목도리를 두른 채 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지우가 웃으려고 하지만 입꼬리가 조금 어색하게 걸립니다. 손에 든 칼에서 힘이 빠집니다. 국물 끓는 냄새가 문 밖까지 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도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한자리에 앉습니다.
아직 불이 다 켜지지 않아 가게 안에는 회색빛이 깔려 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철거 통보 받았다면서 지우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칼끝이 도마 위에서 미끄러지며 작은 소리가 납니다. 파 한 조각이 도마 밖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예. 짧은 대답. 그 뒤로 국물 끓는 소리만 들립니다.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 어떻게 할 생각이냐? 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합니다. 묻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에게 묻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버텨야죠. 이 가게 없어지면 할머니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우는 팔을 썬 손으로 앞치마를 쓸어내립니다. 파향이 손가락 사이에 배어 있습니다. 매운 듯 알싸한 냄새. 우리 엄마도 그랬대요. 자리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서 쉽게 안 옮기려고 했대요. 자리를 지켜야 사람도 지킬 수 있다고. 도연의 귀가 그 말에 반응합니다. 심장이 다시 불규칙하게 뜁니다. 어머니가 가게 하셨나? 네. 여기서 조금 떨어진 분식집이었어요. 작은 곳이었지만 엄마는 거기가 좋았대요. 지금은 지우는 칼을 내려놓고 국물 냄비 뚜껑을 덮습니다. 김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뚜껑을 덮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립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세요. 7년 전에 말끝이 짧게 떨어집니다. 대신 국자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말을 이어갑니다. 덜그럭 철 부딪히는 소리. 도연은 손을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므립니다. 주름 사이로 손톱이 파고 들어갑니다. 조금 아프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 줍니다. 가게 문방, 포장도로 위로 아침 햇빛이 조금씩 번집니다. 그 빛이 공문이 붙어 있는 벽을 비추고 철거라는 두 글자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 그 글씨가 햇빛을 받아 더욱 진하게 보입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집이 아니라 회사로 향합니다. 비서가 놀란 눈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회장님, 아니, 고모님 오늘은 회의 일정 없는데요. 몸은 괜찮으세요? 대표 어디 있나? 지금 미팅 중인데. 지금 당장 불러. 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내선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현 대표와 몇몇 임원이 회의실에 모입니다. 다들 당황한 표정입니다. 역 주변 공사 일정, 다시 보자. 도연은 도면 앞에 서서 빨간 펜으로 작은 네모 하나를 동그라미로 감쌉니다. 역전 우동집이 있는 자리입니다. 동그라미를 그을 때 손에 힘이 들어가 선이 두껍습니다. 여긴 잠시 빼라. 네. 이미 시와 일정 다 맞춰놨습니다. 철거 업체도 섭외했고요. 그래도 빼. 내 이름이 찍힌 첫 허가가 거기잖아. 그 자리만큼은 내가 결정한다. 대표는 난처한 얼굴로 도연을 바라봅니다. 다른 임원들도 서로 눈치를 봅니다. 고모님, 요즘 시민단체들도 있고 사연 있는 가게 하나씩 보존하는 건 좋은 그림입니다. 홍보용으로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네요. 농담 같은 말투지만 회의실 공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미세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좋은 그림이든 뭐든 여긴 남겨두자. 나중에 보상하든 뭘 하든 지금은 아니다. 도연은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일란의 이름 대신 보류라는 글자를 적습니다. 검은 볼펜으로 또박또박. 펜 끝에서 나온 검은 잉크가 종이 위에 작게 번집니다. 그 순간 우동집 안에서 김을 들추는 소리와 지우의 조심히 드세요라는 목소리가 함께 떠오릅니다. 고모님, 이러시면 전체 일정이 꼬입니다. 꼬이면 다시 짜. 그게 우리 일 아니냐?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예전 회장 시절의 목소리.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최소한 이 구역 주민들 의견 한 번 더 듣고 진행하자. 제대로 된 보상 방안 마련하고. 임원들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다 대표가 한숨을 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죠. 대신 다른 방법 찾으셔야 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이 도연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정지였습니다. 버스를 멈춘 것도 아니고 펜스를 치운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종이 위에 철거 일정은 당겨지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류는 취소가 아니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도연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쁩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릅니다. 비서가 다가와 물을 건네지만 도연은 손을 저으며 거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쉬면 돼요.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이는 듯한 느낌. 스스로 처음 느끼는 강한 압박감입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우동집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류들을 다시 꺼냅니다. 역 주변 재개발 계획서. 첫 장에 자신의 서명이 있고 날짜는 20년 전입니다. 서류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이 떨어집니다. 재개발 전 골목 사진. 낡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중 한 귀퉁이에 작은 분식집 간판이 보입니다. 윤인의 분식. 도연의 손이 멈춥니다. 사진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봅니다. 흐릿하지만 가게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고 누군가를 맞이하는 자세. 유나였을까요? 집을 나간 뒤 이 골목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던 유나. 자신이 허가한 재개발 구역 안에서 아버지 모르게 살아가던 딸.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습니다. 20년 전 이 사진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으니까요. 미안하다, 유나야.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는 사과. 20년 늦은 사과. 하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동집 철거 일정이 보류된다는 소식이 공식 문서로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지우는 가게 문을 열고 국물을 끓이고 행주를 짜고 공문을 한 번씩 후쳤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 앞에 붙은 철거 안내문을 보며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며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도연의 오래된 비서 박주용입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고 표정은 조심스럽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건물 관련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지후와 할머니가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도연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봅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무슨 일로? 지우의 목소리가 경계심을 담고 있습니다. 철거 통보 이후 이런 방문은 좋은 소식일 리 없었으니까요. 박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종이 몇 장을 내밉니다. 철거 일정이 일단 보류됐다는 통보서입니다. 한도시개발 측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류요? 지후의 눈이 커집니다. 할머니도 돋보기를 고쳤으며 종이를 들여다봅니다. 네.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지만 최소 6개월은 더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건물을 보수하는 조건입니다. 보수요? 네. 안전진단에서 몇 군데 위험 판정이 나와서요. 지붕 방수, 전기선 교체, 내벽 보강 그 부분은 건물주 쪽에서 아니, 앞으로 건물 관리 맡을 쪽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전액회사 부담입니다. 지우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지 눈썹을 좁힙니다.
종이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들 뿐입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 옆에 섭니다. 모자를 벗자 지우가 그를 알아봅니다. 한도시 개발에서 이 건물은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야. 재개발 대상에서 일단 빼기로 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장 부수진 않겠다는 뜻이지. 임대료도 원래대로 동결하고. 지우가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쉽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조금 더 꽉 말려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입가에 대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여기 계신 분들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는데 학생, 양해해 줄 수 있겠나? 건물 보수하려면 거주자 확인이 필요하대. 도연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망설입니다. 개인정보를 준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해라. 어차피 숨길 것도 없다. 살던 사람 이름 적는 게 뭐가 어려워.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필요한 거 말씀해 주세요. 박 비서가 간단한 양식을 꺼냅니다. 지우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습니다. 펜을 쥔 손이 약간 떨립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것을 느낍니다. 딸의 흔적을 찾는 과정이 이렇게 서류로 진행된다는 게 어쩐지 서글픕니다. 그날 저녁 박 비서는 도연의 서재에 앉아 작은 파일을 펼칩니다. 창밖에는 눈 대신 비가 내리고 빗소리가 테이블 위의 서류 위를 얇게 덮습니다. 톡, 톡, 톡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학생 이름은 윤지후. 만 19세. 역 근처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도연의 손이 파일 가장자리를 잡았다가 놓습니다. 종이가 살짝 떨립니다. 윤 씨인가? 예. 어머니 성을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고 윤유나 씨. 그 이름이 입안에서 느리게 굴러갑니다. 유나. 테이프 라벨에 적힌 글씨. 현관 앞에서 양말만 신고 서 있던 밤. 나 그림 그리고 싶어라고 말하던 얼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듯 답답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망신고는 7년 전입니다. 역 근처 원룸에서 갑작스럽게 과로와 지병이 겹쳤다고 합니다. 당시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시다가 파일 위 잉크가 빗물에 번지는 것 같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흐려집니다. 눈앞이 뿌옇게 흔들립니다. 지후 양은 그 뒤로 우동집 할머니 밑에서 지내고 있고요. 할머니는 어머니의 먼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연 관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보호자로 신고되어 있네요.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마지막 장을 넘깁니다. 출생신고서 사본. 북한은 빈 채, 목칸에만 윤유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빈칸이 유난히 하얗게 보입니다. 도연은 손으로 그 빈칸을 가만히 덮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서늘해집니다. 종이가 차갑습니다. 그 아이 생일이 언제냐?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요. 도연은 달력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한창 회사 창립 파티를 준비하던 해, 그날. 불꽃놀이와 샴페인 사이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야 머리를 스칩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건배를 외치던 그 순간 어디선가 유나가 혼자 아이를 낳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조사할까요?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니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도연은 파일을 천천히 덮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지 못합니다. 감으면 유나의 얼굴이 보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본 18살 얼굴이 아니라 보지 못한 20살의 얼굴이. 다음 날 역전 우동집. 지우는 국물을 끓이다 문 쪽 기척에 고개를 듭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서 있습니다. 오늘은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세준이 먼저 뛰어들어오며 구두를 쿵쿵 울립니다. 아이의 뺨은 추위에 발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세준아, 오늘은 어묵 서비스. 많이 추웠지? 지우가 웃으며 꼬치를 하나 더 얹어줍니다. 아이의 얼굴에 빠르게 생기가 번집니다. 어묵을 입에 넣고 호호 불며 씹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도연은 카운터 앞 의자에 조용히 앉습니다. 지우가 준비해둔 물컵을 그의 앞에 놓습니다. 물컵에서 김이 살짝 올라옵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국물 끓는 소리, 세준이 어묵을 씹는 소리,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도연은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집니다. 학생. 네. 어머니 이름이 윤유나 맞나? 지우의 손이 물컵 위에서 딱 멈춥니다. 몇 방울의 물이 테이블에 떨어집니다. 또르르. 어떻게 아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경계심과 궁금증이 섞여 있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 이름이라.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습니다. 창밖에서 지나가는 전철 소리가 대화를 잠시 덮습니다. 덜컹덜컹 쇠 부딪히는 소리. 소리가 지나가고 다시 고요해집니다. 어머니 이야기 조금 해줄 수 있겠니? 지우는 잠시 물컵을 내려놓습니다. 손가락 끝을 앞치마에 한번 닿고 국물이 끓는 냄비를 확인한 다음 조용히 입을 엽니다. 엄마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분식집 했어요. 많이 바쁘진 않았지만 저녁 되면 학생들 몇 명 와서 떡볶이 먹고 가고 그런 곳이었어요. 말하면서 지우의 시선이 어느 한 곳을 향합니다. 가게 천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아마도 예전에 어머니 가게에서 늘 올려다보던 각도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엄마는 가끔 역 근처 지나갈 때마다 그러셨어요. 언젠가 역 앞에 우리 가게 내면 좋겠다고. 사람들 출퇴근하면서 한 그릇씩 먹고 갈 수 있게. 따뜻한 것 한 그릇이면 하루가 견딜만하다고. 지우는 국자를 들어 국물 표면을 한번 흡습니다. 파 조각 몇 개가 떠오르다가 다시 가라앉습니다. 국물이 소용돌이칩니다. 근데 아프고 나서는 자꾸 누웠어요. 일어나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우동집 알바 구했어요. 여긴 자리 나가면 금방 다른 사람 들어온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할머니가 하셔서. 지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춥니다. 냄비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가 그 공백을 채웁니다. 보글보글. 엄마는 자기 부모님 얘기는 잘 안 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다고만 했고, 근데 가끔 TV에 큰 건물 나오면 저기도 누가 허락해서 지은 거겠지라고 말하곤 했어요. 허락해주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행복할까, 그런 얘기하면서요. 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서서히 오므라듭니다. 허락을 해주는 사람, 허가에 사인하는 사람, 철거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 오래된 장부처럼 펼쳐집니다. 모든 페이지에 자신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혼자서 많이 힘들었을 거다. 도연의 말은 대답이라기보다 혼잣말에 가깝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살짝 갸웃합니다. 엄마 하셨어요? 그 사람을? 그 질문 앞에서 도연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이었고 알지 못한 척 했던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딸이었지만 딸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같이 살았던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공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우의 눈동자가 커집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집니다. 혹시 아저씨가 엄마 말하던 그 허락해주는 사람이에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우동 국물 향과 겨울바람,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섞여
폐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슴이 조여듭니다. 허락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다. 막아야 하는데 막지 못한 사람이고, 지우는 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손바닥을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오므립니다. 손톱이 살을 조금 파고들지만 얼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눈빛만 조금 흔들립니다. 세준이 어묵을 다 먹고 물을 마십니다. 꿀꺽꿀꺽.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할아버지, 우동 안 먹어요? 아이의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먹어야지. 지우가 끓여준 거니까. 지우가 우동 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면을 삶고 국물을 붓고 고명을 올립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파도 더 많이, 어묵도 하나 더. 그릇을 도연 앞에 놓으며 지우가 작게 말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그 말투가 유나와 똑같습니다. 도연은 젓가락을 들고 면을 집어 올립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습니다. 면발의 식감, 국물의 온도, 파의 향,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 앉아 유나가 남긴 서류 몇 장을 다시 찾아봅니다. 편지 봉투 대신 우편 청구서와 은행 통장 사본만이 남아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매달 적은 금액이 입금되고 출금됩니다. 분식집 매출이었을 겁니다.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인 종이들 사이로 빈 칸들이 눈에 띕니다. 보호자 연락처, 부 가족사항, 쓰이지 못한 공간들, 비어있는 칸들이 도연을 고발합니다. 도연은 그 빈칸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 장을 뒤집습니다. 종이 뒷면은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흰색입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합니다. 유나에게. 이제야 쓰는 편지가 부끄럽구나.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빠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 알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하지만 정말은 내가 아빠 없이 잘 살고 있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아빠가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남긴 아이를 아빠는 이제야 만났어. 너와 똑같은 목소리로, 너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아이. 그 아이를 보니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 것 같더구나.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편지를 다 쓰고 도연은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보낼 곳도 없고 읽을 사람도 없는 편지. 하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며칠 후 역 플랫폼. 해가 지고 난 뒤 승강장에는 들고 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이어집니다. 구두 소리, 운동화 소리, 하이힐 소리가 뒤섞입니다. 지우는 학교 가방을 맨 채 계단을 올라가다가 플랫폼 끝에 서 있는 도연을 발견합니다.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기둥에 기대 있습니다. 저 멀리 선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지우가 놀란 듯 다가옵니다. 가방이 어깨에서 흔들립니다. 바람 쐬러 나왔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긴 말 없이 도연은 지우 옆에 약간 거리를 두고 섭니다. 겨울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가며 숨소리를 눈앞에 하얗게 그립니다. 입김이 피어올랐다 사라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전철이 들어오기 전 특유의 바람소리가 선로 위를 타고 올라옵니다. 휘잉. 학생. 네. 도연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입니다. 누가 허락을 해야 할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그걸 요즘 다시 생각하고 있다. 지우가 옆모습으로 도연을 바라봅니다.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립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아 보입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우가 손가락으로 난간을 톡톡 두드립니다. 차가운 철난간에서 소리가 납니다. 몰라.
도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지우야, 사람 탓하다가 시간 다 보낼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살아 그랬어요. 지우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쉰 뒤 말을 이읍니다. 입김이 길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엄마 만나려고 찾지 않았어요. 아빠가 누군지, 왜 연락이 없는지 굳이 모르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전철 안내방송이 플랫폼 위를 가릅니다. 곧 전철이 들어오겠습니다. 여행객들이 하나씩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할아버지 손주가 저보고 엄마 목소리 같다고 했을 때 조금 궁금해졌어요. 엄마가 어디서 살았는지, 누구와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우의 손이 난간을 꽉 쥡니다. 철제 난간이 손가락 사이에서 차갑게 느껴집니다. 손가락 끝이 시리도록 차갑습니다. 도연은 그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지 않습니다. 대신 외투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내가 내 엄마한테 제대로 인사 한번 못하고 살았다. 아버지라는 이름도 딸이라는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못했어. 지우의 눈이 도연을 향합니다. 플랫폼 조명이 지우의 눈에 반사됩니다. 누구세요, 아저씨는? 정확하게. 잠시 플랫폼 위의 소리가 멀어지는 듯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발소리, 안내방송 소리가 모두 희미해집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내 엄마의 아버지다. 지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2번 깜빡입니다. 바람이 그 순간만큼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잠깐 정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도연이 지우의 말을 끊습니다. 내가 내 손녀인지 아닌지 종이에는 안 써 있다. 혈연을 증명하는 서류도 없어. 하지만 내게 남은 책임은 내가 피를 나눴든 아니든 여기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도연은 의도적으로 혈연 같은 단어를 먼저 쓰지 않습니다. 대신 책임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꺼냅니다.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동집 안 부순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논란보다 건조합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목소리. 그것도 있고 그게 다는 아니지만. 도연이 고개를 돌려 지우를 봅니다. 내 엄마가 살던 분식집도 내가 허가한 재개발 구역 안에 있었어. 나는 그것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지. 그래서 내 엄마는 가게 문 닫고 다른 데로 옮기고 결국 말이 끊깁니다. 목이 메입니다. 그래도 되냐? 지우가 묻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외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모르겠다. 되는지 안 되는지. 도연의 대답은 솔직합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늦었지만. 대답과 함께 지우는 난간에서 손을 뗍니다. 손등에는 차가운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며 감각을 되살립니다. 전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덜컹, 쇠 부딪히는 소리.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탑니다. 차가운 바람이 플랫폼을 쓸고 지나갑니다. 할아버지가 늦게라도 똑바로 서보려고 하는 거라면 저도 한 번은 믿어볼게요. 지우는 그렇게 말한 뒤 역 출구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발걸음이 아주 약간 가벼워진 듯 보입니다. 가방이 어깨에서 덜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유나의 뒷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현관 앞에서 양말만 신고 나갔던 그날의 뒷모습. 그때 붙잡지 못한 뒷모습.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도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여름과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봄. 몇 해가 흘렀습니다. 역 주변 펜스는 모두 치워졌고 광장에는 새 상가와 작은 공연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한 귀퉁이 네모난 공간 하나만은 예전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 칠한 간판, 유난의 국수, 파란색 차양막 대신 따뜻한 베이지색 차양이 달렸고 낡았던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판 글씨체는 손글씨 그대로입니다. 유나가 중학생 때 스케치북에 그렸던 글씨를 확대해서 만든 간판입니다. 간판 아래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지우세준이 운영하는 집. 문을 열면 예전보다 밝아진 조명과 조금 더 넓어진 주방이 보입니다. 좌석도 4개에서 8개로 늘었고 벽에는 따뜻한 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여전히 커다란 국물 냄비입니다. 예전 그 냄비, 유나가 쓰던 냄비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우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면을 삶고 있습니다. 긴 머리는 뒤로 말아서 묶었고 손목에는 작은 팔찌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도연이 액세서리로 만들어 선물한 것입니다. 이모, 국수 더요. 6번 테이블이요. 홀에서 세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훌쩍 자라 대학생이 된 얼굴이 주문표를 들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지만 웃는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천천히. 넘쳐. 손님 기다려줄 수 있어. 지우가 웃습니다. 국물 국자를 들어 그릇에 붓는 손길이 더욱 능숙해졌습니다. 면을 삶고 국물을 붓고 고명을 올리는 동작이 하나의 춤처럼 자연스럽습니다. 한쪽 구석 창가 자리에는 도연이 앉아 있습니다. 나이는 더 들었지만 얼굴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손에는 젓가락 대신 그릇 닦는 행주가 쥐어져 있습니다. 수술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리는 하지 말라는 의사의 당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릇은 저희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지우가 다가와 말리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앉아 있는 게 더 힘들다. 손이 움직이고 있어야 숨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 행주가 그릇 위를 둥글게 돌고 물방울이 천천히 마릅니다. 그릇 하나 닦을 때마다 예전에 사라지게 했던 가게들 얼굴이 떠올랐다가 조금씩 엷어집니다. 속죄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감사의 의미일까요? 도연 자신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우동집 한편 벽에는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습니다. 유나가 어릴 적 그린 역 앞 우동집 그림. 지우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 도연과 할머니가 양옆에 서 있습니다. 세준이 대학 장학회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우동을 나눠주는 사진.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유나 장학회 현판 제막식 때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도연이 회사 지분 일부를 정리해서 만든 장학회입니다. 매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예술 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나가 하고 싶었던 것, 할 수 없었던 것을 다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 오늘 장학회에서 연락 왔어요. 세준이 행주를 들고 다가옵니다.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합니다. 올해 새로 뽑힌 학생들, 며칠 뒤에 여기 와서 봉사활동하고 싶대요. 국수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다고. 재료비랑 인건비는 장학회에서 지원하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전보다 움직임이 느리지만 미소는 더 깊어졌습니다. 좋지. 이 집은 원래 배고픈 사람한테 먼저 열려있는 집이니까. 배고픈 게 뭐 꼭 밥만 배고픈 건 아니잖아. 마음도 배고플 수 있고. 지우가 그 말을 듣고
국물 냄비를 한 번 더 저어줍니다. 면발이 물속에서 부드럽게 풀립니다. 하얀 면발이 국물 속에서 춤을 춥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줄어들자 가게 안이 조용해집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지나가고 역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벚꽃 축제 안내방송입니다. 역 앞 광장에 벚나무가 심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지후야. 도연이 부릅니다.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네, 할아버지. 지우가 손을 닦으며 다가옵니다. 그때 역 플랫폼에서 나한테 한 말 기억하냐? 지우가 잠시 생각합니다. 눈을 살짝 감았다 뜹니다. 늦게라도 똑바로 서보려고 한다면 한 번은 믿어보겠다고. 그 말이요? 그래. 도연은 작은 숨을 내쉬며 웃습니다. 주름 사이로 미소가 깊게 새겨집니다. 그 약속 아직 유효하냐? 나 제대로 서 있는 거 맞냐? 지우가 도연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젊은 손이 늙은 손을 감쌉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 지금 제일 잘 서 계세요. 그 말과 함께 국물 김이 천천히 올라와 세 사람 얼굴을 감쌉니다. 따뜻한 김입니다. 겨울도 봄도 함께 담긴 김입니다. 세준이 아이처럼 손을 흔듭니다. 오늘도 우리 집 국수 역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니, 서울에서 제일 맛있어요. 역에 국수집이 우리 말고도 있거든.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맛있긴 해. 지우가 웃으며 받아칩니다. 가게 안에 작은 웃음소리가 번집니다. 할머니도 구석에서 웃고 도연도 웃고 지나가던 손님도 덩달아 웃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라진 골목들 대신 새로 생긴 길과 나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길 사이로 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끝내고 돌아오는 사람들,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사람이 살려면 바뀌어야 한다고 옛날엔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의 손이 그릇 위에서 멈춥니다. 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늙은 얼굴입니다. 이제는 남겨야 할 것도 있다는 걸 알겠다. 바꾸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지우가 국수를 담은 그릇을 도연 앞으로 밀어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남겨둔 거잖아요. 우리 자리, 엄마 이름도. 도연은 젓가락을 듭니다. 예전보다 손에 힘이 덜 들어가지만 면발을 짚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면발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습니다. 국물이 혀를 타고 지나가 가슴까지 내려가는 동안 오래 묵은 공기가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맛있다. 도연이 중얼거립니다. 뭐가 맛있어요? 지우가 묻습니다. 다. 면도, 국물도, 이 공기도, 너희들 웃음소리도. 도연의 눈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우동 국물 위로 형광등 불빛이 동그랗게 비칩니다. 그 안에 서로 다른 세 세대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떠난 이들의 자리는 사진과 기억 속에 남아있고 남은 이들의 손은 오늘의 그릇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립니다. 따르릉 문 위에 종이 울립니다. 늦은 손님 한 사람이 들어오며 말합니다. 아직 주문 가능한가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오늘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드시고 천천히 가세요. 여기는 서두르는 집이 아니에요. 그 말이 역 스피커의 안내 방송과 함께 가게 밖으로 번집니다. 봄바람이 간판을 살짝 흔들고 유난의 국수라는 글씨 위로 저녁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도연은 국수를 먹으며 생각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놓친 것은 다시 잡을 수 없지만 남은 것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국물 냄비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그 김 속에 유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빠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그 환영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눈을 뜨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우는 여전히 국수를 삶고 있고, 세주는 주문을 받고 있고, 할머니는 구석에서 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나가 원했던 풍경일 것입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하는 집, 작지만 단단한 자리. 해가 완전히 지고 가게 안에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창밖은 어두워졌지만 가게 안은 밝습니다. 그 불빛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역 앞 광장을 지나가던 한 여자가 가게를 봅니다. 유난의 국수. 잠시 멈춰서서 간판을 읽다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도연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나가 남긴 것이구나. 건물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목소리.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구나. 밤이 깊어갑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지후와 세준이 정리를 시작합니다. 도연은 일어나 코트를 입습니다. 내일 또 올게. 네,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문을 나서며 도연은 뒤를 돌아봅니다. 가게 안에서 지후와 세준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계산대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기적 같은 풍경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몇 개 보입니다. 도시 하늘이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짝입니다. 유나야. 작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아빠가 늦었지. 많이 늦었어. 하지만 내 딸은 우리 손녀는 잘 크고 있어. 내가 가르친 대로 따뜻하게 살고 있어. 바람이 대답 대신 스쳐 지나갑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바람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어갑니다. 뒤에는 유난의 국수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앞에는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준이 내일 아침 데리러 올 것이고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가게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소중한 하루. 되찾은 하루.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함께 걸어가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누군가와 나눠야 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입니다.